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5월 15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출연자들 먼저 알려드립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인터뷰하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는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의 성폭행 피해 사례를 조사했던 전 5.18 재단 진실조사위원회 김선미 간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4부 팩트 진검승부 코너에서는 뉴스톱 김종현의 팩트체커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희 기자와 함께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주제들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5월 15일 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긴 시간 파행으로 멈췄던 국회가 어제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경안 동시처리 합의 이후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물론 특검의 수사 범위와 조사 대상 등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죠.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결해서 여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예, 임기 시작하자마자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바로 가장 큰 문제였던 국회가 정상화됐으니까 큰 성과를 이뤄낸 것 같은데 느낌은 어떠십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42일 동안 국회가 멈춰버렸는데 예. 어제 극적으로 정상화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그 핵심 코어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절대 특검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불만은 네, 사실 야당이 너무 쉽게 협조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 예. 네네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뭐 더 이상 국회를 파행 상태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어제 뭐 저희가 결단을 내려서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야당이 수용을 해서 어제 정상화 이루어진 겁니다. 혹시 그 청와대 쪽하고는 미리 얘기를 좀 나눴습니까? 뭐 청와대하고는 그런 얘기는 나누지 않았고요. 뭐 예. 지금 뭐 국회 상황은 뻔히 아는데 뭐 청와대하고 그런 문제까지 협의할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어제 국회 본회의가 만일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했더라면 자유한국당이 이번 협상에 응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네. 사실 저는 어제도 이제 민평당을 포함해서 150명 충분하게 정족수가 넘었지만 예. 우리가 국회를 더 이상 이런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야당에게도 이번 기회에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의 공감대가 마련돼서 이제 정상화된 것입니다. 뭐 민주평화당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지금 박지원 민평당 의원 같은 경우에 그 합의한 날짜가 왜 하필 5월 18일이냐 이거는 5.18을 무시하는 반역사적인 처사다 이렇게 또 얘기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날 추경을 처리하는 거고요. 예. 저는 사실 뭐 5월 21일이나 뭐 그 이후로도 합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는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일정을 합의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5월 18일은 아무튼 광주의 행사에 가는 의원님들도 많고 뭐 이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좀 종료된 밤 9시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은 명칭에서는 특검법은 명칭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양보를 좀 얻어내고 그 네. 날짜에 대해서는 21일이 아니고 18일을 한 것은 민주당이 조금 양보를 했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 18일에 특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본격 수사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네. 어떻게 그 지방선거 전에 시작은 물리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방금 그 명칭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김경수 네. 의원 이름도 빠졌고요. 뭐 당연히 대통령 이름도 빠졌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게 하든지 김경수 의원과 연결고리를 찾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인터뷰를 오늘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오늘 YTN과 인터뷰했었는데 제목에는 당연히 뭐 특검법 명칭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체 하나하나를 연결해 가고 있다. 또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네네. 정치적인 공세로 한번 공격을 펴볼 작정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은 원래 이 드루킹 특검이라는 거는 특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국가기관 또 공권력을 활용한 어떤 선거 개입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아니고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예. 이제 그런 논리라면 지금 특검을 해야 될 게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상태가 워낙 교착돼 있어서 저희가 그 드루킹 특검을 통해서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이거는 뭐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든 뭐 특검이 하든 어디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범죄 사실이라든가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거는 정말 성역 없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특정인을 갖다 거론하면서 마치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이런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제 이제 합의 내용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저는 그 특검에서 아마 어떤 실체적 진실을 잘 밝히고 예. 그걸 토대로 해서 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론의 조작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저희가 어떤 제도적 장치로까지 나가야 정말 특검의 실질적인 그 성과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 방금 뭐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특검이 9번 정도 있었는데 최근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을 제외하면 성공한 특검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검 이제 아시겠지만 이 특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정치적인 정쟁의 어떤 사안들이 이제 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일단 특검을 주장하면 마치 그 거론되는 어떤 개인이든 뭐 누구든 마치 범법자인 것처럼 이렇게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으로 이제 그걸 노리는 거죠. 이제 그걸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별 내용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네. 그렇게 특검 무용론이 나오면은 대안으로 이제 공수처 설치가 또 자동으로 떠오른단 말이죠. 네. 그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여야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오랫동안 공수처 설치를 해서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 이걸 수용을 하지 않아서 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그 민주당에서는 그 개혁 입법의 하나로 보는 거죠.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예.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자 좀 야당을 더욱더 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는 임기 동안 꼭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네네. 다시 특검 얘기로 가면 지금 야당이 2명 추천하고 대통령 임명하는 구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 측을 변호했던 그런 분들, 예를 들면 뭐 서석구 변호사, 이런 네. 정치 편향성 가진 변호사가 임명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 가능성을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요. 일단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도 대한변협이면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 단체로서는 가장 뭐 권위가 있는 단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난 그리고 어떤 정치적 편향을 갖고 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검에 임하는 사람을 추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 사람들 중에서 2명을 야당이 추천하고 예. 그것을 또 대통령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이 돼서 저는 뭐 그렇게 극단적인 어떤 분들이 특검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것은 좀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추경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추경 연설도 했는데 네. 18일이면 그 시간상 너무 급히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그 네. 정부 원안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원안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추경은 규모가 한 3조 9천억 정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본 예산과 달리 이렇게 항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추경의 심사의 일정은 이렇게 축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뭐 이번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한 뭐 4일밖에 지금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만은 그 안에 뭐 밤을 새워서라도 뭐 추경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추경할 때 보면 항상 뭐 여야 의원들 지역구에 관련된 어떤 안들이 또 끼워놓고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네. 그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평화당이 GM 군산공장 관련해서 대폭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것도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높죠. 뭐 지역에서 무슨 말한다 뭐 이런 거보다 끼워넣기 예상은 좀 다른 게요. 이거는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고용 위기 지역, 산업 위기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뭐 공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평화당에서 군산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 이것은 뭐 저희는 타당한 요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과거의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끼워넣기나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합의 사항을 보면 추경을 뭐 동시 처리하는 거 특검과 뭐 이건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합의하지 않았던 겁니까? 뭐 그 나머지 후속 뭐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포함한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합의를 많이 이루었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일 중에 저희가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과 여러 가지 민생 입법들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야당도 여기에는 오케이 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네. 뭐 야당하고 합의했죠. 예,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껏 계속 안 해준다 이런 얘기는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 큰 문제 없이 야당이 협조해줄 것으로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예,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님 바로 직전 원내대표였었는데 좀 저희하고 마지막에 인터뷰 됐습니다마는 1년 동안 상당히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거든요. 야당하고 협상하는 게 쉽지 않았다. 뭐 약간 눈물도 내비치고 있었는데 대표님 1년도 그렇게 순탄하리라고 예상은 되지 않아요. 네, 제가 벌써 뭐 혹독한 신고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원식 원내대표 정말 고생 많았겠다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이제 집권 2기를 여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각오 한마디 밝혀주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 시대가 이제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준비하고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무한으로 책임져야 할 책임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사명감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94.5MHz, 또 예스 앱, 팟빵 앱에서 실시간 들으실 수 있는데요. 팟빵 앱으로 간장게장님, 여기에 댓글 쓰면 읽어주나요? 후덥지간 날씨에 청량음료 같은 방송, 이 작가님 공중파에서도 흥하시길. 감사합니다. 쓰면은 읽어드립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 경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나오면 안 듣겠다의 주인공 조대진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왔습니다. 조대진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YTN 출연료에 실망한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나왔습니다. 이동영 진행자가 분명히 더 많이 준다고 했는데 이제 엊그제 처음으로 통장에 찍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안 나온다는 박 기자를 끌어올리려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절대 출연료 때문에 나온다고 한 적 없는데 본인이 뭔가 찔려서 출연료를 먼저 당근으로 지시는데 YTN은 전혀 악감정 없습니다. YTN이 좀 짜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볼 텐데 첫 번째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기획 논란. 우리 방송에서도 지난 금요일인가요? 예.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 날 관련자분이 한번 나오셔서 인터뷰했었는데 2016년 4월 북한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이것이 자의가 아니고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라는 의혹이 불거져서 지금 민변에서 당시 정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래요? 네, 고발했죠.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북한 여종업원, 류경식당에 있었던 13명의 여종업원이 집단 탈북을 했는데 그 동기가 자의에 의한 게 아니라 국정원에 개입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 대상자는 홍영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그리고 그 당시 국정원 해외정보팀장인 정모 씨, 이런 사람들을 국정원 위반 혐의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 민변 변호사들의 주장은 강제 유인 납치됐다. 물론 여종업원들 전원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저희들이 한국으로 남한으로 넘어올 때는 다 자의의사인 것 같았지만 일부에서는 그게 이제 국정원이 초기에 지배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작업을 해서 겁을 줘서 데려왔다는 이런 정황들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민변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주장은 아니고요. 처음 탈북했을 때부터 기획 탈북 의혹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총선 때 시기가 총선을 그렇죠.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또 늘상 이제 선거 때면 특히 보수 정부나 보수당 쪽에서 진행해왔던 북풍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루어진 기획 탈북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고 하지만 당시에는 국정원이나 정부 쪽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지금 민변에서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된다 북한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탈북자 중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입국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여기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한꺼번에 돌려보내니 과연 그게 인권에 맞는 거냐? 이런 또 반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살기 편한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걸 다시 북송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에 반하는 행동이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처음에는 자유로 오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 당연히 대한민국이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지금 여기 넘어올 때 자유로 넘어온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송이 됐을 경우에는 안 좋은 처우를 받을 게 지금 예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람도 꽤 있을 거라고 지금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시 가고 싶은 사람은 보내주고 남고 싶은 사람은 남아라. 이럴 경우에도
남고 싶은 사람이 남았으면은 이 남아 있는 가족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또 북한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만 뭐 여기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뭐 지금 평화 모드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체제가 싫어가지고 여기서 남겠다는 사람들의 가족을 잘 대우해줄 가능성은 없고, 물론 이제 정부가 북송하더라도 뭐 이런 부분들 뭐 추적을 해가지고 이런 걸 체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좋지 않은 대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예. 네. 그렇다고 본인이 이제 본인 뜻에 의해서 여기 온 곳이다라고 또 할 경우에도 예. 마찬가지로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탈북자 그 12명의 종업원들 그 판단에 따라서 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할 경우에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나머지 탈북자 분들 한 3만 1,5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예. 국내에 예. 이제 그분들까지도 그 탈북자들까지도 지금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혹시 그렇죠. 나도 북송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무 또 마지막 하나의 질문. 결국은 그러면 검찰에서 당시 관계자들을 수사할 텐데 이게 국정원에서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죠. 검찰이 네. 국정원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안 열어주면 압수수색 해야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안 열어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관련된 국정원 재판을 해봤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봉쇄해가지고 국가 기밀이다라고 뭐 가드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근데 아니 또 저번처럼 들어갔는데 가짜 사무실 만들어 놓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통일부가 실무에 관련된 부분이 다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통일부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통일부가 이런 정황들을 검찰에다 좀 소상히 창피하지만 소상히 알린다면 이제 그 국정원이 마냥 감출 수만 없는 그런 그림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만일 민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건 또 국정원 또 한 번 피바람이 불겠는데요.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어쨌든 새 정부 들어서 국정원을 많이 탈바꿈시키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또 하나의 어쨌든 변수가 생긴 것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남북 화해 무드에서 지금 국정원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영향을 주진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자, 다음 넘어갑시다. 그건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동수당,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고, 신청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곧 나온다고, 지방선거 후에. 네. 예. 그런데 이게 보편적 복지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처음에 이제 계획할 때는 그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그러니까 네. 6살 되기 전까지는 모든 어린이들의 해당을 다 똑같이 하자. 뭐 재산이든 뭐든 소득 수준 이런 거 상관없이 예.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도록 하자 했는데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에서 100%를 다 주는 거는 적절치 않다 해가지고 반대 의견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득이나 재산 이런 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전부 다 받는 건 아니고 일부는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이동영 진행자처럼. 조대진 변호사 못 받네요. 네, 저는 못 받습니다. 5세가 일단 아니고요. 네, 뭐 자세히 물어보지는 마십시오. 네. 예. 그러면은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되게 쉽지는 않은데요. 일반 분들이 이제 가시면 복지로라든지 이런 사이트 가시면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이게 그냥 마냥 뭐 소득 기준으로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뭐 0세부터 5세까지만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월 소득액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었던 재산 요 두 개를 이제 비율로 이제 산정을 해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산정 소득 범위죠. 그렇게 인정되는 인정 소득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받게 되고요. 또 이거 말고도 또 추가로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가족 수가 몇 명인가 뭐 3명, 4명, 5명에 따라서 요 금액들이 조금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복지로 사이트에 가셔서 조금 이제 그 인원을 맞춰 보시면 얼마든지 좀 뭐 대상자가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소득 인정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받는 소득에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쨌든 그러니까 뭐 환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합쳐서 3인 가구 같은 경우에 월 1,170만 원 그리고 4인 가구 같은 경우에 월 1,436만 원을 이제 넘어서면 못 받는 거죠. 이동영 진행자처럼. 왜 자꾸 저를 자꾸 4인 가구인데 1,436만 원을 넘으니까 이제 못 받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자동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이거밖에 못 벌어요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3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엄마, 아빠, 애기 있다고 할 때 아빠가 500만 원 벌고 엄마가 500만 원 벌고 그러면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또 뺄 게 있습니다. 맞벌이 소득 공제라고 해서 뭐 한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이제 공제되는 금액을 빼면 소득 인정액은 실제로 버는 건 1000만 원이지만 750만 원으로 소득 인정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상히 나와 있으니까요. 모르시면 거기 그 동 센터에 가서 물어보시면 계산해 줍니다. 그 현재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들이 한 25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어쨌든 정부에서 추산할 때는 241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95.6%가 해당이 되니까 이동영 진행자처럼 일부를 빼고는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해봐야겠군요. 네. 예. 6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20일요? 네. 그러면은 받기는 이제 9월부터. 네. 매달 10만 원이죠? 네. 아이가 2명이면 20만 원. 네,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네. 현금으로 지급되고 계좌로 이제 신청한 계좌를 하면 이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예스 앱으로 이시강님께서 도깨비 PD님 왜 팟빵에만 댓글 다나요? 일부러 예스 앱으로 듣는데 여기도 소통 좀 해주세요. 예스 앱도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지금 또 제주도지사 예비 후보죠? 네. 제주도민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계란도 네. 던져서 맞게 당하고. 근데 원희룡 후보의 딸이 SNS에 관계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이게 논란이 네, 되고 그렇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책 토론회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가 그 제2공항 있지 않습니까?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그 단체 그 부위원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단상으로 뛰어드셔서 계란을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손으로 폭행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 영상을 저도 봤는데 그 원희룡 지사가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 막 저항도 안 하고 그냥 일단 때린 대로 맞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딸도 그 영상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SNS에 올렸죠. 근데 이제 SNS에 올린 그 부분에 있어서 단어가 일반 사람이 조금 그 나이대에 원희룡 지사에게 쓰지 않는 뭐 호상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이게 무슨 의도로 쓴 거냐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조금 비판도 있었던 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 호상 부분 그게 첫 번째 SNS 글이었죠. 네네. 그것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더 큰 논란은 보복을 하겠다. 그 위에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아빠 그렇죠.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XX 들아 내가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 네. 이게 더 큰 문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물론 뭐 조대진 변호사 이야기처럼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으로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다만 이 두 번째 페이스북은 정치인의 자녀로서 처신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충분히 받을 만할 것 같은데요. 공개적인 걸로 욕설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흥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일부에서 아까 조대진 변호사가 상황을 묘사를 해줬지만, 가만히 원희룡 후보가 가만히 이제 때리고 던지는데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일부에서 이제 자작극 아니냐라는 식의 그렇죠. 물음표를 다니까, 그것 때문에 딸은 굉장히 더 이제 화가 났던 것 같고, 그러는 바람에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글들을 올렸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뒤늦게 원희룡 지사가 일단은 해명을 했죠. 그러니까 딸이 아마 어제 밤잠을 설치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흥분한 상태에서 글을 남긴 것 같다 해서 오히려 이제 양해를 구하고 글을 일단 삭제를 한 상태고요. 본인이 아직 사과를 한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요? 네. 여기나 저기나 SNS가 문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안 하시는 게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도 안 누르고요.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저도 보기만 합니다. 저도 보기만 하지는 않고. 보니까 메시지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요? 활동 중 뜨니까. 그래서 잘 접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나 저기나 SNS가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원희룡 후보 말고 또 지금 경기도 지사 선거. 네. 거기에 남경필 후보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족사를 조금 공격하는. 그렇죠. 네. 네거티브죠, 네거티브. 네, 네거티브죠. 뭐 포지티브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라고 가만히 듣고만 있겠냐. 남지사는 공격할 게 없냐 가족사로. 그럼 또 아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사실은 남지사 남경필 후보야말로 그 어떤 자식 문제 가족사 때문에 뭐 나름대로 고초를 많이 겪었었죠. 그런데 그래서 뭐 아들 때문에 사과도 하고 뭐 눈물도 흘리고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상대 후보의 가족사를 들고 나와서 공격을 하려고 하니 오히려 이제 역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예상도 들고요. 오죽 지금 상황이 선거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불리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저렇게까지 나와야 되나. 그리고 평소 남경필 지사가 그 지사 시절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이제 좀 실망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거 오히려 마이너스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도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우리가 공격하고 있으니까 저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같이 봤을 때 뭐 좋지 않은 모습인데 그 가정사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말 올리고 이러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열렬 지지층에서 남지사를 응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남지사 SNS 가서 막 응원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거에 좀 자극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뭐 거기 가서 뭐 응원했다는 부분 일부겠죠. 일부일 것 같고요. 일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부일 겁니다. 뭐 일부일 거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설령 뭐 좀 어느 정도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는 정치고 개인사는 개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로 상처 주면서 정치를 하는 거는 결국엔 종국적으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치 혐오로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오히려 원희룡 지사는 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좀 뭐 진정시키고 다독이려고 하고 이 문제를 더 이상 크게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대비가 되는 모습 같아요. 그런데 그 어제 저희가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이랑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원희룡 지사가 폭행당한 것은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희룡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원희룡 후보에게. 요 폭행당한 것만 가지고는. 그런데 딸 문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저는 두 개 다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습니다. 뭐 신검에는 오르고는 있는데요. 일단 뭐 그게 뭐 맞긴 맞았지만 이게 치고받고 싸운 것도 아니셨고 그리고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딸에 관련된 부분을 뭐 가족을 단속하는 것도 후보의 몫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빠에 대한 애틋함으로 넘어가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딸 얘기 나오면 이제 그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이제 고승덕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시절에. 근데 그때는 사실은 그 딸이 어쨌든 교육감 후보인 아빠를 향해서 어쨌든 내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 근데 어떻게 교육감 후보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딱 이어맞는 어떤 상황이었고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직접적으로 뭐 제2공항 이슈와 뭐 딸의 그런 그 글과 이런 것들이 딱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지사 선거는 그렇게 남지사가 가족사를 끌어들여서 공격을 하더라도 지금 지지율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영향이 없을 것도 같긴 한데요. 제주도지사 선거는 지금 거의 접전이잖아요. 그죠. 몇 퍼센트 안에 지금 박빙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사실상 그 원희룡 지사가 처음에는 조금 밀리다가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좀 반등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변수에 따라서 또 이렇게 승패가 또 그 아직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이 또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거가 며칠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유권자들한테 뭔가 감정적으로 예를 들면 짠하네 저렇게 또 맞아가면서까지 선거 나오려고 하네 그 딸도 저렇게 또 다독이네 하면서 뭔가 이제 감정선을 건들 것 같은데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좀 잦아들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근데 딸이 또 SNS에 글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원희룡 지사가 얘기했겠죠. 딸아, 너 사랑하는 마음 알겠는데 좀 자제해주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선거에서 부모를 굉장히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과 글은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과 글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기자님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과한 걸로 저는 그래요? 언론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게 불충분했다고 하면 어쨌든 유권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좀 경솔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원희룡 후보의 딸이 순간 경솔했던 감정 표현 죄송합니다라고 SNS에 사과글을 올렸다고 하네요. 정정해드리고요.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뉴스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